한국은행 기준금리 1년도 안 돼서 3.50%에서 2.50%까지 내려왔습니다. 4번 연속 인하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1%P가 더 내려간다면 금리 내려가면 좋은 거 아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대출 이자는 줄지만 여러분의 적금 이자도 같이 증발합니다. 전셋값은 치솟을 수 있고 물가는 다시 꿈틀거립니다. 오늘 돈 모으기 경제학에서는 기준금리 1%P 추가 인하가 현실이 되었을 때 월급 실수령 260만원 직장인의 통장에서 72시간, 30일, 1년 동안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원 단위까지 시뮬레이션합니다. 여러분의 지갑에서 새고 있는 돈,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돈 모으기 경제학입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한국은행은 3.50%였던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0월에 3.25%, 11월에 3.00%, 2025년 2월에 2.75%, 그리고 5월 29일 2.50%까지 불과 8개월 만에 1%P가 내려왔습니다. 왜 내렸을까요? 한마디로 경기가 심각하게 안 좋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1.5%에서 0.8%로 반토막 냈습니다. 미국이 들이민 관세 폭탄, 수출 둔화, 내수 침체가 동시에 닥쳤기 때문이죠. 금리를 내린다는 건 한국은행이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 돈을 좀 더 쉽게 빌려 쓰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그래서 금리가 더 내려가면 나한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빌린 돈이 많은 사람인지 모은 돈이 많은 사람인지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대출이 있으신 분은 웃게 되고 열심히 적금 넣고 계신 분은 울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계신 분이 대부분이시죠. 바로 그래서 오늘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이분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합니다. 월급 실수령 260만원, 주담대 2억원, 신용대출 2천만원, 적금 월 50만원 넣고 있는 32세 직장인 김대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한 30대 직장인의 재무 프로필입니다. 기준금리가 2.50%에서 1.50%로 1%P 추가 인하되는 순간 이 사람의 통장에서 72시간, 30일, 1년 동안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추적하겠습니다. 시나리오를 시작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행 2.50%에서 1.50%로 1%P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0시간 발표 직후 뉴스 속보가 뜨고 금융시장이 즉각 반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통장에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간다고 여러분의 대출금리가 그날 바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데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의 금리이고 여러분이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리와는 다릅니다. 이 두 개 사이에는 여러 단계의 전달 경로가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1에서 3일 뒤, 콜금리 은행 간 거래 금리 하락 1에서 2주 뒤, 채권금리 CD금리 하락 2에서 4주 뒤, 은행들이 예금 대출 금리 조정.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코픽스 COFIX입니다. 어렵게 들리시죠?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코픽스는 은행이 돈을 끌어오는 데 드는 평균 비용입니다. 영어로 Cost of Funds Index, 줄여서 COFIX. 매달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대부분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이 코픽스를 기준으로 금리가 정해집니다. 기준금리가 아니라 코픽스예요. 내 대출금리 코픽스 가산금리 마이너스 우대금리. 그래서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코픽스가 바로 안 움직이면 내 대출금리는 한동안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7월 현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90%입니다. 기준금리 2.50%보다 0.4%P 높죠. 이 차이가 바로 은행이 가져가는 마진입니다. 게다가 코픽스가 내려가도 은행이 가산금리를 슬쩍 올려버리면 내 대출금리는 내려가지 않거나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에 기준금리는 내렸는데 주담대 고정금리가 7%를 돌파한 적이 있습니다. 24시간 후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1원도 안 바뀌었지만
세상은 이미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수혜 업종 부동산, 건설, 바이오 주가가 뛰기 시작하고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이제 집값 다시 오르나 글이 폭증합니다.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패닉바이, 충동 매수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실제 효과가 확인되기 전에 다시 빠지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48에서 72시간, 2에서 3일째. 은행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바뀌는 건 신규 예적금 금리입니다. 핵심이에요. 이미 가입한 정기예금이나 적금은 만기까지 금리가 유지되지만 새로 가입하려는 상품의 금리가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내 대출의 금리 갱신 주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보통 3개월,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코픽스를 반영해서 금리를 재산정합니다. 내 대출이 6개월 주기라면 코픽스가 내려가도 다음 갱신일까지 기다려야 금리가 바뀝니다. 확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행 앱을 여시고 대출 메뉴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대출 상세 조회를 누르시면 금리 변동 주기가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 숫자를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여기에 6개월이라고 적혀 있다면 금리 인하 효과가 내 통장에 도착하기까지 최대 6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72시간 안에 여러분이 해야 할 건 딱 2가지입니다. 하나, 넣을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다면 금리가 더 떨어지기 전에 현재의 금리로 장기 예적금에 먼저 가입하세요. 이걸 금융에서 금리 선점이라고 합니다. 둘, 내 대출의 금리 타입 변동 고정과 갱신 주기를 확인하세요. 이 정보가 다음 30일, 1년의 모든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자, 이제 30일 후입니다. 김대리의 통장에 실제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정밀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 주택담보대출 이자 변화입니다. 김대리는 변동금리형 주담대 2억 원이 있습니다. 현재 금리 연 4.5%, 금리 인하 전 2억 원 4.5%, 12개월 월 이자 약 75만 원. 코픽스 반영 후금리 1% 피하락 가정 2억 원, 3.5%, 12개월 월 이자 약 58만 3천 원. 한 달에 16만 7천 원, 1년이면 약 200만 4천 원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월급에서 매달 치킨 6마리 값이 아껴지는 겁니다. 단 기억하세요. 이건 코픽스가 실제로 1%피 반영되었을 때의 최대 효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리면 체감 효과는 줄어들 수 있고 갱신 주기에 따라 실제 반영 시점도 다릅니다. 두 번째 계산, 신용대출 이자 변화입니다. 신용대출 2천만 원, 현재 금리 연 5.5%, 4.5%로 내려간다고 가정. 인하 전 월 이자 약 9만 2천 원. 인하 후 월 이자 약 7만 5천 원. 월 1만 7천 원 절약. 대출만 보면 매달 약 18만 4천 원, 연간 220만 8천 원이 이득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금리 인하 만세죠. 그런데 세 번째 계산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적금 이자가 줄어듭니다. 김대리는 월 50만 원씩 1년 만기 적금을 넣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적금 이자에는 15.4% 이자소득세가 붙습니다. 이자소득세 14%에 지방세 1.4%를 더한 금액이 자동으로 원천 징수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말하는 금리는 세전이고 실제로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건 세후 이자입니다. 우리는 세후로 계산해야 진짜 내 지갑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죠. 인하 전 금리 연 3.5% 기준 세전 이자 약 11만 4천 원, 세후 이자 약 9만 6천 원. 인하 후 금리 연 2.5% 기준 세전 이자 약 8만 1천 원, 세후 이자 약 6만 9천 원. 1년간 세후 이자가 약 2만 7천 원 줄어듭니다. 고작 2만 7천 원?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적금한 건 기준입니다. 김대리가 청약저축, 비상금 예금까지 합치면 이자 감소분은 곱절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모으는 데 대한 보상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적금에 대한 동기를 떨어뜨립니다. 이거 뭐 넣어봤자 이자도 안 붙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돈이 배달 앱이나 충동 소비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전세 대출 이자가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이 정도면 좀 더 큰 전세 가도 되겠는데 하고 수요가 몰립니다.
수요가 몰리면 전셋값이 올라갑니다. 과거 금리 인하기 때마다 이 패턴은 반복되었습니다. 서울 전세 가격이 6개월 내 평균 35% 상승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만약 김대리의 전세 보증금이 3억 원이고 갱신 시 5%가 오르면 1,500만 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합니다. 대출 이자에서 매달 18만 원 아꼈는데 전세가 올라서 1,500만 원을 추가 대출 받아야 한다면 그 18만 원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30일 시점 대출이 있는 김대리의 순수 현금 효과는 월 약 18만 원 플러스. 하지만 전세 갱신이 다가오는 분이라면 이 이득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지금까지 계산한 월 18만 원 이득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걸 아십니까? 30일까지는 금리가 내린 직후라서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1년 뒤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를 내렸는데도 경기가 안 살아나는 경우, 물가가 다시 치솟아서 금리를 다시 올려야 하는 경우, 특히 변동금리 대출자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시나리오가 1년 타임라인에 숨어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의 진짜 본론은 지금부터입니다. 1년 후 시뮬레이션. 이건 하나의 답이 아니라 3가지 시나리오로 나뉩니다. 여러분의 대비 전략이 시나리오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3개 다 보셔야 합니다. 시나리오 5. 금리 인하 효과가 먹혀서 경기가 회복되는 경우.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고 고용이 개선됩니다. 하지만 무주택자에게는 집값이 올라 내 집 마련 문턱이 더 높아지는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시나리오 B. 금리를 내려도 경기가 안 살아나는 경우.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무서운 건 대출 이자가 아니라 고용 불안입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대출 이자가 아무리 줄어도 소용없습니다. 이자 부담이 줄었다고 안심하다가 갑자기 직장을 잃으면 대출 원금 상환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시나리오 C.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니까 시중에 돈이 풀려서 물가가 다시 치솟고 한국은행이 다시 금리를 올립니다. 변동금리 대출자는 내려갈 때 좋지만 다시 올라가면 2배로 아픕니다. 2022년에 기준금리가 0.50%에서 3.50%까지 2년 만에 3%P가 올랐을 때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23배로 뛴 걸 우리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내려갈 때 월 16만 7천 원 아꼈는데 다시 올라가면 월 33만 4천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비대칭 리스크라고 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뮬레이션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뭘 해야 하는가? 5가지를 순서대로 오늘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스마트폰 꺼내셔서 은행 앱을 여세요. 대출 메뉴 대출 상세 조회 버튼을 누르세요. 여기에 금리 유형이 적혀 있습니다.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혼합형인지. 그리고 바로 아래에 금리 변동 주기가 있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 중 하나가 적혀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 정보를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대출 받을 때 서류에 사인만 하고 잊어버리셨죠. 하지만 이 2가지 숫자가 금리가 움직일 때 내 통장에 미치는 영향의 80%를 결정합니다. 지금 변동금리로 되어 있고 앞으로 5년 이상 대출을 유지하실 거라면 금리가 충분히 낮아진 시점에 고정금리 또는 혼합형 5년 고정 후 변동으로 갈아타는 걸 반드시 검토하세요. 2025년 상반기 기준 주담대 차주의 약 90%가 고정금리를 선택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변동금리의 위험을 체감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둘째, 금리가 높다면 가만히 기다리지 마세요. 직접 움직이세요. 지금은 대환대출 인프라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2023년부터 정부가 구축한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인데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같은 플랫폼에서 내 대출 조건을 입력하면 다른 은행들이 제시하는 더 낮은 금리의 갈아타기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주담대, 전세대출 모두 가능합니다. 금리 인하기에는 은행들끼리 고객을 뺏어오려고 경쟁적으로 더 낮은 금리를 내놓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금리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사람과 직접 앱에서 갈아타기 버튼을 누르는 사람의 1년 뒤 잔고는 200만 원 넘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 중도 상환 수수료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에 갈아타면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를 내고도 이득인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셋째, 이건 대부분 모르시는 건데요. 금리인 하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은행에 내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은행법에 보장돼 있어요.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냐? 대출을 받은 이후에 연봉이 올랐거나 승진했거나 이직해서 소득이 늘었거나 다른 대출을 갚아서 부채가 줄었거나 신용점수가 올랐다면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금리인 하요구권 수용률은 약 30%. 신청한 3명 중 1명은 실제로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거절당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금리가 오르거나 대출이 불리해지는 일은 절대 없어요. 수용 아니면 거절, 두 가지뿐입니다. 은행 앱에서 대출 메뉴에 들어가면 금리인 하요구권 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소득증빙 자료 등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보통 1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공짜로 할 수 있는 건데 안 하면 손해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코픽스 덕에 금리가 내려갈 수 있지만 금리인 하요구권을 쓰면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깎을 수 있습니다. 넷째, 적금 전략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단순 정기적금의 매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적금 자체를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전략을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 금리가 더 내려가기 전에 지금 금리로 2년짜리 장기 적금을 가입하세요. 1년짜리보다 금리가 높은 경우가 많고 지금 금리를 2년간 잠가둘 수 있습니다. 둘, 적금에 넣던 금액의 일부를 투자로 분산하는 걸 고려하세요. 단, 오해하지 마세요. 적금 월 50만 원을 전부 주식에 넣으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30만 원은 적금, 20만 원은 적립식 ETF처럼 본인의 위험 허용 범위 안에서 분산하는 전략입니다. 다섯째, 두 가지를 합쳐서 말씀드립니다. 전세와 비상금. 전세 만기가 1년 이내인 분은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권리를 사용하면 전세값 인상이 5% 상한으로 제한됩니다. 3억 원 전세 기준 최대 1,500만 원 인상이지만 갱신 청구권을 안 쓰면 집주인이 시세대로 올릴 수 있어서 3천만 원 이상 뛸 수도 있습니다. 갱신 청구권은 최초 1회 사용 가능하니 전략적으로 타이밍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금리가 내려간다고 비상금 통장을 해지하거나 무리한 투자에 돌리지 마세요. 금리 인하기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나오는 정책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고용이 불안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월 생활비 36개월분의 비상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들고 계셔야 합니다. 예금 이자가 좀 줄더라도 그 돈은 여러분의 개인 고용보험이라고 생각하세요. 직장을 잃었을 때 3개월을 버틸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하세요. 은행 앱을 열어서 대출 상세 조회에 들어가 내 대출이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금리 갱신 주기가 몇 개월인지 확인하세요. 30초면 됩니다. 그리고 대출 받은 후 연봉이 올랐거나 신용점수가 개선되었다면 바로 아래에 있는 금리인 하요구권 신청 버튼을 누르세요. 거절당해도 아무 손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행동이 앞으로 1년간 최소 200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시뮬레이션이 유익하셨나요? 댓글로 딱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내 대출이 변동인지 고정인지.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리인 하요구권 써보신 분이 계시면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환율 1,500원 돌파하면 내 장바구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수입 식재료 해외 직구 가격 72시간 30일 1년 시뮬레이션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지갑을 끝까지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돈 모으기 경제학이었습니다.